서울의 심장부, 천명그룹 본사 72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 주인인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장엄한 풍경조차 이 공간의 냉랭함을 덮이지는 못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탈리아제 검은색 가구. 광택이 날 정도로 완벽하게 정돈된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몇 개의 서류와 최신형 태블릿 PC. 그 어떤 개인적인 흔적이나 따뜻함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요새였다. 강태준은 책상에 앉아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은 미세하게 찡그려져 있었고 날렵한 턱선은 긴장감으로 단단했다. 29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천명그룹을 이끄는 그는 이미 나이를 초월한 카리스마와 냉철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모든 관계는 철저히 손익에 따라 계산되었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낮은 소리로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명예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태준의 미간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할아버지가 이 시간에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연결해.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노쇠했지만 여전히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병철 명예회장이었다. 천명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살아있는 신화이자 태준에게는 평생을 뛰어넘어야 할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 태준이냐? 네, 할아버님. 무슨 일로? 내일 저녁 성북동 본가로 들어오너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것은 강씨 집안의 내력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태준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가족 식사 초대가 아님을 알았다. 급한 용무이십니까? 내일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은 조정해라. 내 미래가 걸린 일이다. 강병철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내 미래가 걸린 일. 태준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의 미래는 언제나 천명그룹의 미래와 동일시되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명확했다.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사촌 동생. 최민혁과 그를 등에 업은 숙부 일가. 최근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해질녘의 서울이 발 아래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저 수많은 빌딩의 불빛 중 몇 개가 천명의 것인가? 저 도시를 움직이는 동맥 속에서 천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자신의 방식대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할아버지가 꺼내놓을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든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제국을 지키기 위한 대가라면 기꺼이 치를 생각이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공방, 오래된 목재와 기름 냄새, 그리고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한서연은 작업대 위낡은 유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복원 작업은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가느다란 붓을 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내려앉아 빛을 잃은 그림 위로 그녀의 손끝에서 아주 조금씩 생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서연의 세상은 태준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이, 거대함 대신 아기자기함이, 속도 대신 시간이 흐르는 곳. 그러나 그녀의 삶 역시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작업대 한쪽에 놓인 낡은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그 평화를 깨뜨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서연 씨, 이번 달 이자 입금 안 됐어. 약속 날짜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당신 아버지가 남긴 빚이 얼만지 잊었어. 이 바닥에 자비란 없어. 남자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 그림 고치는 기술이 꽤 좋다며 그 손으로 밤에 다른 일을 하면 돈이 더 잘 벌릴 텐데. 모욕적인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려 애썼다.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약속한 돈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야.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당신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부터 찾아갈 줄 알아. 협박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남긴 사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심장병으로 입원해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그녀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27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다. 보건가로서의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큰 돈을 만지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출구 없는 밀에 갇힌 기분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며칠 전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왔던 의문의 전화 한 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거절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했던,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제안. 그녀는 애써 외면했던 그 제안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성북동에 위치한 강씨 가문의 본가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룬 이 저택은 그 자체로 천명그룹의 역사를 상징하는 듯했다. 태주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거실에는 이미 할아버지 강병철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아라. 태주는 말없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이미 자리를 피한 뒤였다. 오직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채웠다. 초의사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건 보고받았겠지.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내 약점을 파고들 거다. 젊고 미혼에 사생활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점. 스캔들 하나만 터뜨리면 널 흔드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런 빌미를 줄 생각 없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생각일 뿐이다.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정치는 명분이 필요하고 경영은 안정이 필요한 법이다. 주주들은 불안정한 리더를 원치 않아. 내게는 안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 가정을 꾸린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 말이다. 태주는 할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저더러 결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마이다, 정략 결혼이다. 강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봉투 하나를 태준에게 내밀었다. 태준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한 여자의 프로필이 담겨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꾸밈 없는 얼굴. 그러나 그 수수한 모습 속에서도 유난히 맑고 강단 있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여자. 한서연이었다. 한서연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어느 가문입니까? 가문 같은 건 없다. 평범한 집안의 딸이야. 아비는 빚만 남기고 죽었고 어미는 병상에 누워있다더군. 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할아버님,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천명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을 길거리에서 데려오기라도 하셨습니까?
이런 여자와의 결혼이 어떻게 제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셔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명망 있는 가문의 딸을 데려오면 그 집안이 1000명을 통째로 삼키려 들 거다. 하지만 저 아이는 다르다. 가진 것이 없기에 우리가 통제하기 쉽고 돈이 절실하기에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쥐어주고 2년 동안 조용히 내 옆에서 아내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게 하면 돼. 그 후에는 깨끗하게 이혼시키면 그만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래였다. 사랑도 존중도 없는 오직 필요에 의한 계약. 태주는 서연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이 마치 자신을 똑바로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불쾌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지독하게 현실적이었고 지금의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여자는 받아들였습니까? 물론이다.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으니 태주는 눈을 감았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기물이 된 기분이었다. 할아버지의 체스판이기도 했고 그 자신이 짜고 있는 체스판이기도 했다. 그는 이 거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의 제국을 위해서 며칠 후 청담동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강태준과 한서연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천명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그의 신복인 김 변호사가 서 있었다. 약속 시간 정각에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왔다. 프로필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분한 걸음으로 걸어와 태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태준은 그제야 그녀를 제대로 훑어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깨끗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하면서도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자존심이 엿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강태준입니다. 그가 먼저 짧게 자신을 소개했다.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떨림이 없었다. 태준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런 불필요한 상황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김 변호사, 계약서.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김 변호사가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1조. 본 계약은 강태준과 한서연의 합의에 이루어지는 계약 결혼이며 법적 효력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동안 한서연은 강태준의 아내로서 대외적인 모든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천명그룹 안주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조. 부부간의 사적인 감정 교류 및 신체 접촉은 상호 합의 없이 금지한다. 단,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모욕적인 조항들이 이어졌다. 마치 인간이 아닌 물건을 거래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깍지를 끼고 있었다. 조항 낭독이 끝나고 김 변호사가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율 한서연, 이 상기 조항을 모두 성실히 이행할 경우 갑 강태준 은 계약금으로 현금 50억 원을 즉시 지급하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성공보수 50억 원과 강남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을에 못 친 병원비 및 생활비 일체는 갑이 책임진다. 100억.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대한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았다. 어머니를 최고의 병원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게 해드릴 수도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존엄성과 맞바꾸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
태주는 줄곧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다른 여자들처럼 돈 얘기에 눈을 빛내거나 혹은 모욕감에 눈물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서연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한 눈빛으로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조항이 있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이 상황에서 조건을 걸다니. 말해보시죠. 계약 기간 동안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대외적인 아내 역할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완벽한 자유를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돈이 아닌 자유에 대한 요구였다. 영혼까지 팔지는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의 발로였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흥미로웠다. 돈에 팔려온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꼿꼿했다. 좋소. 그 조항을 추가하지. 김 변호사가 즉석에서 추가 조항을 자필로 기입했다. 서연은 계약서를 자신의 앞으로 가져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김 변호사조차 놀란 기색이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서연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사각, 사각,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스위트룸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서명을 본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이제 이 여자는 2년 동안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다.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방패.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계약이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는. 그 순간의 강태준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떠있는 얼음성 같았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꼭대기 2층을 모두 사용하는 이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에 가까웠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온통 흰색과 회색,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작품들은 따뜻한 감정 대신 값비싼 가격표를 먼저 떠올리게 했다. 한서연은 단 2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그 성에 입성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집주인이 아닌 오랫동안 이 집을 관리해온 듯한 중년의 가사 총괄 관리인 오 여사였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다. 한서연 씨 되시죠?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댁의 살림을 총괄하는 오정숙입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진짜 안주인이 아닌 고용된 아내를 대하는 미묘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 여사는 서연을 2층에 위치한 게스트룸 중 가장 큰 방으로 안내했다. 태준의 침실과는 복도 반대편 끝에 위치한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었다. 회장님께서 서연 씨는 이 방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다만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은 허락 없이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명령에 가까운 통보였다. 서연이 방을 둘러보는 동안 오 여사는 계속해서 규칙을 나열했다. 식사는 각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보통 아침은 걸으시고 저녁은 약속이 없으실 경우 제가 간단히 준비해 드립니다. 2분이 함께 하시는 대외 활동 일정은 김 비서님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니 그 외의 시간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 군대의 수칙을 전달하는 듯한 딱딱한 말투였다. 서연은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하려는 듯 오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반항도, 굴욕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평온함. 그 예측 불가능한 태도가 오히려 오 여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의 짧은 대답에 오 여사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만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이곳에서 인연을 버텨야 했다. 감정을 지우고 영혼을 봉인한 채 그렇게 얼음성에서의 가시돋친 동거가 시작되었다. 첫 며칠 동안 서연과 태주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태주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서연이 잠든 깊은 밤에야 돌아왔다. 마치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런 그의 의도적인 무시를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고 비어있는 방 하나를 작업실 삼아 가져온 복원 도구들을 정리했다. 오후에는 어머니의 병원에 다녀오거나 전문 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저 2년 동안 머물다 떠날 임시 거처로서 최소한의 생존 공간을 확보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그 자체로 이 집의 완벽한 질서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태주는 거실 복도에 놓인 콘솔 테이블 위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 이전까지는 텅 비어있던 회색 대리석 위에 단아한 백자 화병 하나가 놓여있고 그 안에는 하얀색 칼라릴리 한 송이가 고고하게 꽂혀 있었다. 태주는 걸음을 멈췄다. 누가 봐도 한서연의 짓이었다. 그의 공간에 허락도 없이 무언가를 들여놓은 그 행위가 심기를 거슬렀다. 그는 당장 오 여사를 불러 치우라고 명령하려다. 문득 그 꽃을 다시 보게 되었다. 미니멀한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차가운 공간에 미세한 숨결을 불어넣는 듯한 절묘한 배치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꽃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태준의 서재 옆에는 작은 도서실이 있었는데 수많은 장소들이 분야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꽂혀 있었다. 그저 장식용에 불과했던 공간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태준이 무심코 도서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책들이 역사, 철학, 경제, 예술 등 분야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알파벳 순서와 출판 연도에 따라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마치 전문 큐레이터의 손길이 닿은 듯했다. 그는 한서연이 한 일임을 직감했다. 그의 성역에 또다시 침범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 완벽한 정리를 보고 있자니 묘한 안정감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 집에 각인시키고 있었다. 진짜 사건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일어났다. 그날은 오 여사와 주방장이 모두 휴가를 간 날이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 지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태주는 텅 빈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샌드위치나 데워 먹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금껏 이 집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냄새였다. 냄새를 따라 주방으로 간 태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오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처럼 자연스러운 인사였다. 태주는
어색함과 당혹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직 안 하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서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며 작은 뚝배기를 식탁으로 옮겼다. 갓 지은 밥과 정갈하게 차려진 몇 가지 밑반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졌다. 태주는 거절하려 했다. 계약 조항을 들먹이며 그녀와 겸상할 수 없다고 차갑게 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한 음식 냄새와 하루 종일 이어진 공복감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거대한 8인용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먼저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깊고 구수한 맛. 어린 시절 아주 잠깐 함께 살았던 어머니가 끓여주었던 찌개와 비슷한 맛이 났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아련한 추억이 음식과 함께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그는 평소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밥 한 공기를 다 비울 때까지 그는 서연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치울게요.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태주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의도가 무엇일까? 동정 환심을 사려는 계산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마치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누가 이런 짓 하라고 시켰습니까? 태주는 결국 가시 돋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서연은 그릇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배고파서 차린 거고 마침 재료가 있어서 넉넉하게 했을 뿐이에요. 불편하셨다면 다음부터는 제 것만 따로 차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비난도, 원망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말투. 그 태연함에 할 말을 잃은 것은 오히려 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눈앞에 서류가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저녁 식사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입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된장찌개의 온기.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연의 그 차분한 눈빛.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예상을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굴하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녀의 프로필을 다시 꺼내보았다. 미술품 복원 전문가. 그는 그 문구를 무심코 지나쳤었다. 그저 평범한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보았던 도서실로 향했다. 예술사 코너로 가서 책들을 살펴보았다. 고대 프레스코와 복원 기술, 르네상스 유화 분석, 현대 미술품 보존 과학. 그가 평생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세계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장 사이에서 작은 스케치북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태준이 무심코 주워 펼쳐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스케치북 안에는 낡고 훼손된 도자기, 빛바랜 그림, 부서진 조각상들이 섬세한 연필 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복원 과정에 대한 깨알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생명을 잃어가는 것들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으려는 한 인간의 치열한 고뇌와 애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세계였다. 강태준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동안 한서연은 시간과 싸우며 죽어가는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태준은 스케치북을 조용히 덮어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계약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음성에 들어온 이 방에는 성벽을 부수려 하지 않고 성의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온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미세한 온도가 거대한 빙하를 녹이는 균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의 주인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약 결혼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강태준과 한서연의 관계는 여전히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차가웠다. 하지만 태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얼음판 아래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한 통제 속에서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비서가 긴급한 용무라며 서연을 찾았다. 태준 역시 서재에서 나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처럼 딱딱했다. 사모님,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천명재단 자선 갈라에 회장님과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김 비서가 최고급 종이로 된 초대장을 서연 앞에 내밀었다. 매년 천명그룹이 주최하는 가장 큰 사교 행사로 정재계에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그리고 올해는 강태준 회장이 베일에 쌓인 아내를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개하는 무대가 될 터였다. 이번 갈라는 두 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번째 자리인 만큼 언론과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김 비서가 두툼한 파일처를 추가로 건넸다. 그 안에는 당일 참석할 주요 인사들의 프로필과 예상 대화 주제, 그리고 서연이 숙지해야 할 각종 에티켓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태준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이런 화려한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일부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옆에 서서 웃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오. 그게 당신이 할 일의 전부요. 그것은 명령이자 그녀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담긴 시험이었다. 그러나 서연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파일을 받아들고 마치 중요한 연구 자료를 검토하는 학자처럼 침착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였다.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하던 서연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질문은 태준과 김 비서를 동시에 놀라게 했다. 자료를 보니 행사 말미에 미술품 자선 경매가 있군요. 출품작 리스트를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작품의 진위 여부나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감정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설픈 질문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날카로움이 묻어나는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김 비서는 잠시 당황했고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프로필에 적혀있던 미술품 복원 전문가라는 문구를 그제야 제대로 인지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드레스나 장신구는 TPO에 맞게 직접 골라도 되겠습니까? 물론 천명그룹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녀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기만 하는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흥미로운 여자였다. 이 예측 불가능함이 때로는 신경을 거스르지만
때로는 지루한 그의 삶에 유일한 자극이 되기도 했다. 조소, 김비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갈라 당일 밤. 태주는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고 펜트하우스 1층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조금 초조해졌다. 그녀가 과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촌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닐까?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나선형 계단 위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한서연이 내려오고 있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깊은 에메랄드빛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녀린 어깨선을 우아하게 드러냈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디자인은 기품이 넘쳤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핀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옅은 화장은 그녀 본연의 맑은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변신이 아니었다. 마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명작이 본래의 가치를 되찾은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상대나 동거인이 아닌 아름다운 여자로 인식했다. 심장이 저도 모르게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었다. 늘 형식적이었던 그 제스처가 오늘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서연은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부드러운 온기의 태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모두 옮겨놓은 듯 화려하고 소란스러웠다.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의 아내가 저렇게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을 줄이야. 태준은 익숙하게 그 모든 시선을 받아내며 서연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다. 다른 재벌가 부인들이 다가와 가십거리를 늘어놓으려 할 때도 그녀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대처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들 앞에 잘생겼지만 어딘가 능글맞고 교활한 인상의 남자가 나타났을 때였다. 태준의 사촌 동생이자 천명그룹의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자 최민혁 이사였다. 형님, 드디어 형수님을 소개해 주시는군요. 반갑습니다. 형수님, 최민혁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서연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우리 사촌 형님이 드디어 정착을 하셨네.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은 분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말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그의 말투는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 결혼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며 서연이 돈을 보고 급하게 태준을 낚아챘다는 뉘앙스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최민혁의 무례함을 쏘아붙이려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 이사님, 서연이 먼저 한 걸음 나서며 태준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당황하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속도는 때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마치 위장 명화처럼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그 안에 담긴 깊이와 본질의 부재가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매에 나올 모네의 작품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진품이 주는 감동은 시간의 빠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날카로웠다. 최민혁의 경박함을 깊이가 없는 위작에 비유하고 자신과 태준의 관계는 시간을 초월한 진품에 빗댄 것이다. 동시에 미술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완벽하게 상황을 주도했다. 최민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허를 찔린 그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주변에서 나직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태주는 충격과 경탄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죽어가는 것들을 향한 치열함을 보였던 그 강인함이 지금 눈앞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그 순간 이후로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서연을 신데렐라나 강태준의 장식품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이자 그 자체로 빛나는 독립적인 존재였다. 잠시 후 국내 최대 미술관의 관장이자 천명그룹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박 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경매에 나올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서연의 견해를 물었다. 태주는 자신이 나서서 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서연은 박 관장과 함께 작품의 시대적 배경, 작가의 화풍, 그리고 복원 기법에 대해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깊이 있는 지식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노회한 관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박 관장은 연신 감탄하며 태준에게 말했다. 강 회장, 정말 훌륭한 부인을 두셨소. 사업 얘기만 하던 강 회장과 달리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니 정말 즐겁구려. 앞으로 천명재단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기대됩니다. 서연은 단 몇 분의 대화로 태준이 몇 달간 공들여야 했던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평소 같았으면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을 공간이 오늘따라 미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운전석과 칸막이로 분리된 뒷좌석에서 태준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곁에 앉은 서연을 힐끔거렸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칭찬에는 인색한 그의 성격상 최대한 무심한 척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요? 서연은 창밖의 야경에서 시선을 거두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경에 처하면 사람은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홀로 견뎌왔을 수많은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돈으로 사들인 이 방패가 사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빛을 발하는 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강태준과 한서연 사이의 힘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처음으로 계약서의 주황 너머에 있는 한서연이라는 인간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선 갈라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한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를 하기도 했고 그녀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무심한 척 한두 마디 묻기도 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세계에 그녀라는 존재가 남긴 파문은 생각보다 깊고 선명했다. 태준은 이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그러나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통제 밖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사회에서 최민혁의 비열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는 연회장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서연의 당당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불쾌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다. 평온한 듯 보이던 일상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최민혁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이번에는 강태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계획을 세웠다. 사건은 천명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더 헤리티지 호텔 서울의 개관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터졌다. 태준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호텔의 격을 높이기 위해 태준은 거액을 들여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박숙은 화백의 미공개 유작을 구입해 호텔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이 한 가지 뉴스로 도배되었다. 단독 천명그룹 더 헤리티지 호텔의 가짜 박숙은 그림 전시 논란. 기사는 저명한 미술평론가인 문성진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었다. 그는 천명이 구입한 박숙은 화백의 그림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물감의 성분, 캔버스의 재질, 그리고 작가 특유의 기법과 미세하게 다른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는 단순히 그림 한 점의 진위 논란이 아니었다. 그룹의 총수인 강태준 회장의 안목과 경영 능력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호텔 개관을 위해 함께 투자했던 해외 파트너들에게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강태준은 즉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림을 구입할 때 동원했던 감정단은 뭘 한 겁니까? 고함소리에 미술품 구매를 담당했던 큐레이터와 법무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희는 국내 최고의 감정팀에게 의뢰했습니다. 당시 모든 전문가가 만장일치로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 문성진이라는 평론가는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자는 누군가 최근 몇 년간 명성을 얻은 신진 평론가입니다. 특히 박숙은 화백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들이 워낙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라 언론이 그대로 믿어버린 것 같습니다. 배우에 최민혁이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는 이 스캔들을 이용해 태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호텔 프로젝트를 좌초시켜 주주들 앞에서 그를 무능한 경영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태준은 즉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결과는 최악이었다.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움. 최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한 분석에서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조범이 박숙은 화백과 같은 시대에 캔버스와 물감을 사용했고 화풍을 너무나도 정교하게 모방하여 기계조차 속일 만큼 완벽한 위작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애매한 결과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천명그룹, 가짜 그림인 줄 알면서도 숨기려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태준은 사면촉에 몰렸다. 호텔 개관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파트너들은 계약 파기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그날 밤 태준은 텅 빈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문제의 그림이 고해상도 이미지로 떠 있었다. 박숙은 화백 특유의 질박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아이들이 뛰노는 그림.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그림이 자신을 조롱하는 거대한 거짓말로만 보였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매일 밤늦게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태준을 보며 그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계약상 그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잠깐 봐도 될까요? 서연은 스크린에 떠있는 그림을 가리켰다. 태준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도 해결 못한 문제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패배감에 젖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의 말에 상처받은 기색 없이 그저 그림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말했다. 저는 감정가가 아니에요. 저는 복원가예요. 감정가들이 작품의 전체적인 진위를 본다면 저희는 작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부터 들여다봐요. 물감의 균열, 캔버스의 올,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딘 바니쉬의 미세한 냄새까지도요.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이미지를 확대했다. 그리고 그림의 가장자리, 나뭇가지를 그린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브 스티어치를 보세요. 박수근 화백은 단필 두안 비을 겹쳐서 마티에르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매끄러워요. 마치 그의 기법을 의식적으로 따라 그린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감 표면의 크랙. 그러니까 균열 패턴이 너무 인위적일 정도로 균일해요. 자연스럽게 세월을 견디며 생긴 균열이 아니에요. 태준은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응시했다. 전문가들도 놓쳤던 미세한 차이. 그의 귀에는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마치 주문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제가 직접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준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그림이 보관되어 있는 회사 빌딩의 지하 수장고로 서연을 데려갔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수장고 안. 문제의 그림이 이젤 위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흰 장갑을 끼고 전문가용 루페와 자외 선램프를 들고 그림 앞에 섰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처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그림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살폈다. 빛의 각도를 바꿔가며 표면을 관찰하고 특정 부분의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다. 태준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불씨는 경외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이 루페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이 그림, 위작이 맞아요. 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진품이기도 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요? 누군가가 진품 위에 아주 얇게 위작을 덧그린 거예요. 박숙은 화백과 같은 시대에 캔버스와 유화 물감을 사용해서 그 위에 완벽하게 모작을 덧씌운 거죠. 그래서 과학감정 장비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진품 위의 위작을 대체 왜 그런 짓을 아마도 진품을 안전하게 밀반출하기 위한 수법이었을 겁니다. 진품 위에 위작을 덧그려 세관을 통과한 뒤 나중에 특수약품으로 위작만 녹여내고 진품을 차지하는 거죠. 이 그림은 그 계획의 일부였을 겁니다. 누군가 진품을 빼돌리려다가 실패하고 위작이 덧그려진 상태로 시장에 나온 것 같아요. 충격적인 가설이었다. 하지만 모든 악의가 딱 들어맞았다. 문성진 평론가가 제기했던 의혹들은 모두 덧그려진 위작에 대한 것이었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이유도 설명이 되었다. 증명할 수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특수 용해제가 묻은 작은 솜을 들고 그림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가리켰다. 이 부분을 아주 살짝만 녹여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이 칙칙한 표면 아래에 박숙은 화백의 진짜 색채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림 표면에 닿았다. 그녀가 솜으로 부드럽게 문지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칙칙하고 어두웠던 물감층이 녹아내리면서 그 아래에서 숨어있던 밝고 선명한 색채가 마법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박수근 화백 특유의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진짜 색감이었다. 순간 수장구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서연이, 이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여자가 그룹 전체를 뒤흔들던 거대한 위기를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버린 것이다. 아니, 위기를 해결한 것을 넘어 더 거대한 범죄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막 모습을 드러낸 진짜 그림의 색채를 보며 아이처럼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태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끔앞서 그의 입에서 진심이 담긴 말이 흘러나왔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태준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빙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한서연은 그의 인생에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유일한 구원자였다는 것을 수장고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진품의 색채가 드러난 그림의 한 구석과 그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강태준과 한서연,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약서라는 얇은 종이가 규정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태준은 행동하는 남자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해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시켰다. 다음 날 오전, 천명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태준의 모습은 어제와는 달리 자신감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서연이 함께 자리했다. 어제 저녁, 저희 천명그룹은 논란이 되었던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진품 위에 위작이 덧그려진 특이한 형태의 미술품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태준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는 스크린의 그림의 복원 과정을 담은 영상과 자료들을 띄웠다. 그리고 마이크를 옆에 앉은 서연에게 넘겼다. 자세한 설명은 이번 진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 아내이자 미술품 복원 전문가인 한서연 여사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서연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어젯밤 그는 서연에게 기자회견에 함께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것은 당신의 공이니 당신이 직접 알려야 마땅하다고.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 덧그리기 기법은 주로 도난 미술품을 밀반출할 때 사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범인은 진품 위에 시대적 배경이 맞는 물감과 재료를 사용해 위작을 덧그려 감정가들의 눈을 속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은 전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권위와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베일에 쌓인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뛰어난 실력과 지성을 갖춘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다시 치솟았고 위기는 완벽한 기회로 전환되었다. 강태준은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그리고 그의 아내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현명한 조력자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그날 저녁, 태준은 처음으로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다이닝룸에 최고의 셰프를 불러 둘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게 했다. 그가 먼저 제안한 계약 조항에는 없는 첫 번째 개인적인 시간이었다.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늘 양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던 두 사람은 오늘은 평소보다 가까운 자리에 마주 앉았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서연은 옅은 미소로 답했다. 아니,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모든 걸 잃을 뻔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늘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와인 덕분인지.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소? 미술품 복원이라는 거. 태주는 그녀의 세계가 궁금했다. 돈과 권력과는 전혀 다른,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서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어릴 때부터 낡고 버려진 것들에 마음이 쓰였어요. 깨진 찻잔, 찢어진 책, 색이 바랜 그림.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버리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를 봤어요. 그것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을 때 마치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는 평생 새로운 것을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을 추구해왔다. 낡은 것을 보듬고 사라져가는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그녀의 삶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시는 건가요? 모든 걸 다 가지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질문은 태준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누구도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뿐, 그가 짊어진 무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와인을 한 번에 들이켰다. 알코올의 힘을 빌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의 벽을 조금 허물었다. 가진 게 많아 보이나 사실은 아무것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이요. 내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하이에나들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고독함이 묻어나왔다. 우리 어머니는 화가였어. 재능 있는 분이셨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으셨어. 결국 내가 어릴 때 집을 떠나셨지. 처음 듣는 그의 가족사였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후로 난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소. 감정은 약점이고 예술 같은 건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며 살았지. 오직 이기는 것, 증명하는 것만이 내 삶의 목표였어.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보였던 재벌 총수의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침묵의 공감이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태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준은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겨 마신 상태였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일주일과 오늘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 그를 무장 해제시켰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다 휘청거리자 서연이 급하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밀착되었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와 와인 향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방까지 부축해 드릴게요. 서연은 힘겹게 그를 이끌고 그의 침실로 향했다. 늘 굳게 닫혀있던 금단의 공간이었다. 그녀가 겨우 그를 침대 위에 눕혔을 때였다. 돌아서려는 그녀의 손목을 태준이 강하게 붙잡았다. 가지마. 술기운이 가득한 잠꼬대 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소나귀에 들어간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서연은 당황해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짙은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은 달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놓지 않았다. 서연은 꼼짝없이 그의 침대 곁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붙잡힌 자신의 손목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녀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늘 차갑고 날카로웠던 인상은 사라지고 상처받기 쉬운 소년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연민, 공감,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하고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이 계약 결혼. 철저하게 비즈니스라고 선을 그었던 관계. 그 모든 경계선이 오늘 밤 그의 취중진담과 놓지 않는 손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와버렸음을 깨달았다. 이 얼음성의 주인을 더 이상 고용주로만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조용한 침실 안, 그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동이 틀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계약의 선이 돌이킬 수 없이 흐릿해진 길고 긴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다. 조각난 어젯밤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와인, 저녁 식사, 그리고 한서연의 얼굴. 그는 자신이 평소와 달리 많은 말을 했고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기억의 마지막 조각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잠들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 한 그릇과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의 조용한 배려였다. 태주는 복잡한 심정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하지 않은 이 낯선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거실로 나갔을 때 서연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며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인사했다. 일어나셨어요. 속은 좀 괜찮으세요? 그녀는 어젯밤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태연함이 오히려 태준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어젯밤 일에 대해 물을 수 없었다. 그저 마른 기침을 하며 대답을 피할 뿐이었다. 칼근해야지. 그렇게 어색한 아침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태주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담담한 위로, 자신을 바라보던 깊은 눈빛, 그리고 자신을 부축하던 가녀린 몸의 온기. 한편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은 한서연의 모습과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강태준의 모습이 번갈아 비치고 있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그가 존재조차 무시했던 여자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 연장. 그는 손에 든 리모컨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비서가 겁먹은 얼굴로 다가왔다. 이사님, 나가. 최민혁은 증오에 찬 눈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강태준의 약점은 회사가 아니었다. 바로 저 여자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뒷세계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흥신소 소장이었다. 나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과거, 가족, 돈 문제,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모두가 그녀를 경멸하게 만들 만한 걸로. 최민혁의 지시는 잔인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돈의 힘 앞에서 개인의 사생활은 속절없이 벗겨졌다. 흥신소는 며칠 만에 한서연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사업 실패 후 사체에 시달리다 죽은 아버지, 심장병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수십억의 빚. 그녀가 강태준과 결혼한 이유가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무기였다. 그는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쓰기로 유명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이 정보를 흘렸다.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편집되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스토리를 만들어서 며칠 후 대한민국은 또다시 천명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충격 단독. 천명가 신데렐라의 실체. 알고 보니 아버지 도박빚 갚기 위한 100억 원짜리 계약 결혼. 기사는 그야말로 악의의 집합체였다. 서연의 낡고 초라했던 옛집 사진.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다는 익명의 이웃 인터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사실은 상습 도박꾼이었다는 거짓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기사는 한서연을, 병든 어머니를 방패 삼아 순진한 재벌 회장을 유혹한 희대의 사기꾼이자 꽃뱀으로 매도했다. 파장은 이전의 그림 스캔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그것은 기업의 경영 판단 미스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가문이 돈으로 아내를 샀다는 추문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유리가 깨지고 서류가 흩날렸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한 최민혁에 대한 증오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대한 분노였다. 같은 시각 서연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뉴스를 접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끔찍한 헤드라인과 자신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돈 때문에 자존심을 팔았지만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과 가족의 명예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겁이 났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그녀는 쫓기듯 쳤다 병원을 빠져나와 펜트하우스로 달려갔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강태준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 지옥 같은 계약을 끝내야 한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태준이 서 있었다. 방금 전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그의 주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서연은 그가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계약서를 얼굴에 던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는 모든 비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송하여 그녀의 목에서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 때문에. 모든 게 태준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려던 그 순간
거실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강병철 명예회장이었다. 스피커폰으로 바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다. 지금 뉴스 봤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근본도 없는 애를 들여와서 집안 망신을 시키더니 이제는 천명그룹 이름에 똥칠까지 해. 노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당장 기자회견 열어라. 이혼한다고 발표해. 저 계집에게 속았다고. 피해자라고 세상에 알려. 당장 그 꼬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 사회와 내가 내 녀석의 꼬리를 자르게 될 줄 알아. 일방적인 최후 통첩이었다. 전화는 끊겼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사채업자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으로 돌아가야 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자신의 모든 권력의 원천인 할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절망에 빠진 채 눈물 흘리는 여자. 그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갈래서 보여주었던 총명함, 수장고에서 보여주었던 전문성, 그리고 어젯밤 자신을 보듬어주던 따뜻함. 그 모든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계약서, 회사, 상속,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물 한 방울 앞에서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태준은 서연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그가 내뱉을 이별 통보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녀가 놀라 눈을 뜨자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나의 전쟁이야. 그리고 감히 누구도 내 사람을 건드리진 못해. 내 사람.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그녀를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령에 맞서 그녀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사람. 강태준의 그 한마디는 한서연에 무너져 내리던 세상에 박힌 단단한 쐐기였다. 그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의로 이글거리는 용암이었다. 그 뜨거움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태준은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했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허락된 적 없었던 그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자 천명그룹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눈물 흘릴 시간 없어. 이제부터는 싸워야 하니까. 그는 서연을 책상 앞 의자에 앉히고 곧바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 할아버님께서 지시하신 이혼 발표 기자회견은 취소해. 대신 내일 오후 2시로 새로운 기자회견을 잡아. 주제는 천명그룹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다. 수학이 넘어 김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명예회장님께서 노하시면 내 결정이야. 군소리 말고 준비해. 태준은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서재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나와 함께할 건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할아버지, 그리고 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나를 공격하겠지.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무기로 사용할 거야.
버틸 수 있겠어?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 전쟁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냐는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이었다. 서연은 태준의 진심을 느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닌 함께 싸울 동등한 전사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다. 눈물로 젖었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강인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함께 싸우겠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었다. 계약으로 묶인 쇼윈도 부부가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운명 공동체. 태주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룹 내의 정치 구도, 할아버지가 가진 막강한 권력, 그리고 최민혁이 노리는 것까지. 그는 그녀를 더 이상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다. 이 전쟁의 핵심 참모에게 브리핑하듯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다. 적들이 가진 무기를 전부 알아야 해. 당신의 과거, 빚 문제, 사채업자들, 내게 모든 걸 말해줘. 하나도 숨김없이.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 어머니의 병,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던 빚의 무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였지만 태준의 신뢰의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 짐을 내려놓는 해방감을 느꼈다. 다음 날 오후 2시 기자회견장.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가 강태준 회장의 이혼 발표와 대국민 사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강병철 명예회장 역시 본가에서 버릇없는 손자가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예상은 빗나갔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그 어떤 사과나 변명의 기색도 없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 나서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다. 태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힘이 있었다. 먼저,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제 아내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과오가 아니라 병든 어머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던 한 인간의 숭고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스캔들을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심지어 한서연조차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냈다. 기자 여러분들은 저와 제 아내의 시작이 어땠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저희의 시작은 남들과는 조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제가 이 여인을 얼마나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이것은 경영인의 차가운 입장 발표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바치는 뜨거운 사랑 고백이었다. 아내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든 성품은 저에게는 물론 천명그룹 전체에도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녀는 제 인생과 천명에 일어난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는 서연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 목소리, 그를 둘러싼 모든 공기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사랑 고백으로 장내를 압도한 그는 곧바로 날카로운 공격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은 단지 제 아내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천명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비열한 경쟁자의 소행임을 밝힙니다. 저희는 이미 해당 기사의 최초 유포 경로와 그 배후 세력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천명그룹은 이 시간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주가 조작 혐의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선포합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TV로 이 장면을 보고 있을 최민혁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대반전의 드라마였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강태준의 사랑 고백으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급격하게 그들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TV를 보던 최민혁은 와인잔을 든 채 굳어버렸다. 강태준이 저 여자에게 저 정도로 빠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한편 강병철 회장은 노발대발하며 지팡이로 TV 화면을 내리쳤다. 감히 가문의 수장인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온 세상 앞에서 사랑 노름을 벌인 손자를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서연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왜 그러셨어요? 사랑한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태준은 창밖을 보던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의 반문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안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심을 말해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분명 보복을 해올 것이고 최민혁은 더욱더 더러운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태준은 서연을 데리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의 천명그룹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현황, 주주 명단을 띄웠다. 거대한 전쟁터의 지도였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방역을 준비해야 해. 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계획이 뭐죠? 그녀가 물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가 아닌 그의 가장 믿음직한 전략가로서 역경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제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방역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강태준의 서재는 이제 완벽한 전쟁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천명그룹의 지배구조, 최민혁과 연결된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고 자금의 흐름으로 추정되는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밤늦은 시간, 커피향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태준은 지휘관의 모습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최민혁이 이사로 있는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는 전부 확인했어.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내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뒷조사를 했지만 비자금이나 약점이 될 만한 건 찾지 못했어.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는 좌절감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완벽한 방어벽 앞에서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수동적인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전략가였다. 우리가 잘못된 곳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최민혁의 이름 옆에 평판, 가치라는 단어를 적었다. 최 이사의 공격 패턴을 보세요. 그는 항상 가치를 공격했어요. 진품인 줄 알았던 그림을 가짜로 만들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을 계약으로 폭로했죠.
어쩌면 그의 약점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장부가 아니라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치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예를 들면 그가 수집하는 미술품 같은 거요. 서연의 말은 태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등잔 밑이 어두웠다. 그들은 최민혁을 기업가로만 분석했지. 미술품 수집가로서의 그를 간과하고 있었다. 미술품 시장은 거대한 자금이 오가지만 거래는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자금 조성이나 돈 세탁의 온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좋은 생각이야. 태준의 눈이 빛났다. 그들은 즉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방역을 준비했다. 태준은 자신의 길로, 서연은 그녀만의 길로 최민혁의 심장부를 향해 파고들기로 했다. 태준은 김 비서를 필두로 한 정보팀을 이용해 허위 기사를 유포했던 인터넷 언론사와 평론가 문성진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최민혁이 관리하는 계열사들을 향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여 그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실수를 유도하는 작전을 펼쳤다. 서연의 전쟁은 훨씬 더 조용하고 섬세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지난번 갈래서 호의를 보였던 박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경계심을 풀었다. 관장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재단에서 현대미술 작가들을 후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서요. 마침 최민혁 이사님께서도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분이 주로 거래하시는 션화 경매장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작품을 두고 경쟁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노회한 박 관장은 서연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지난번 그녀가 보여주었던 전문성과 진심을 믿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몇 군데의 이름과 함께 의미심장한 조언을 덧붙였다. 강남에 있는 갤러리 누보라는 곳이 있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한다고는 하는데 좀 뒷말이 무성한 곳이지. 초의 이사가 그곳에 VVIP 고객이라는 소문이 있더군. 서연은 정보를 얻자마자 갤러리 누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갤러리는 최근 몇 년간 특정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전형적인 가격 부풀리기와 자금 세탁의 패턴이었다. 이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직접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천명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해외에서 막 귀국한 신흥 컬렉터 애나 한으로 위장했다. 그녀는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것처럼 꾸미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채 갤러리 누보의 문을 두드렸다. 한편 태준과 서연의 관계는 전쟁 같은 나날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태준은 서류더미 위에서 깜빡 잠이 든 서연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고 서연은 식사를 거르며 일에 몰두하는 태준을 위해 따뜻한 수프를 끓여 서재로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왔던 사랑한다는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매일 밤을 함께 지새우며 서로의 가장 치열하고 진실된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 고백은 그들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명백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애나 한의 재력과 안목의 신뢰를 갖게 된 갤러리 대표가 VVIP 고객들만을 위한 비공개 경매에 그녀를 초대한 것이다. 경매가 열리던 날 밤,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최민혁은 없었지만 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인물과 돈 많은 졸부들이 가득했다. 경매가 진행되던 중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벽에 걸린 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질감을 가진 추상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그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파편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경매가 끝나자마자 펜트하우스로 달려왔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자신의 낡은 짐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낡은 업무 수첩이 여러 권 들어있었다. 사업에 실패하기 전 아버지는 유능한 미술품 딜러이자 감정가였다. 서연은 미친 듯이 수첩을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오늘 밤 갤러리에서 보았던 그림과 똑같은 작품이 스케치된 페이지를.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인준 작가의 진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작, 캔버스 뒷면의 미세한 균열 패턴과 특정 안료의 화학적 변색 반응이 진품과 다름, 현 소유주. 최민혁, 진품은 유럽의 모처에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 높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최민혁은 단순히 돈 세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품을 해외에 빼돌리고 국내에서는 정교한 위작을 유통시키며 이중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그림에 대한 진위 감정서를 써준 사람은 바로 평론가 문성진이었다. 그들은 한통속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수첩을 들고 태준의 서재로 달려갔다. 태준은 막다른 길에 부딪혀 지쳐있던 참이었다. 가갔어요?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 보였다. 최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태준은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어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탄, 그리고 깊은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혼자의 힘으로 누구도 뚫지 못했던 최민혁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할아버지는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지. 최민혁은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공격했고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실수를 했어. 당신을 과소평가했다는 거. 그는 서연의 얼굴 앞으로 손을 뻗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하지만 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아. 절대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얽혔다. 이제 무기는 손에 들어왔다. 남은 것은 이 무기를 이용해 적의 심장에 꽂아 넣을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는 것뿐이었다.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천명그룹의 연례주주 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준의 서재에서 밤을 사온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도박이었다. 최민혁은 오늘 자기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야. 태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의도적으로 위기에 몰린 척 연기했다. 할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경영권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문. 이사회가 그에 대한 불신임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를 암암리에 퍼뜨렸다. 최민혁이 방심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기 위한 미끼였다. 모든 증거 자료는 준비됐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수첩 사본, 갤러리 누보의 위작거래 증거, 그리고 태준의 팀이 마침내 찾아낸 최민혁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도, 그리고 다른 전문가에게 받아낸 위작 감정 소견서까지. 그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두렵지 않아 태준이 물었다. 당신과 함께인데요. 뭘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태준에게는 백만 대군과도 같은 힘이 되었다. 주주 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자리를 가득 메운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단상 제일 높은 곳에 앉은 강병철 명예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손자인 태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네가 감히 내게 반항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반면 최민혁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기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이 곧 천명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임을 과시했다. 그는 태준과 서연을 보며 경멸이 가득한 조소를 날렸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최민혁의 측근인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장님께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현 강태준 대표이사의 리더십 부재와 최근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태준 대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최민혁이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위선적인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진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명그룹은 신뢰와 명예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그러나 현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스캔들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바로잡고 천명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의 연설은 교묘했다. 그는 태준을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공적인 책임을 방기한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갔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의장이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의장님,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차갑고 위험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방금 최민혁 이사께서 천명의 위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천명은 지금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께서는 똑똑히 아셔야 할 겁니다. 그가 연설하는 동안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재무제표 대신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된 제목이 떠올랐다. 최민혁 이사의 미술품 경영에 대한 특별 감사보고. 순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의 각본에 없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관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낸 전문가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무대 옆에서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쟁터에 선 용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최민혁의 범죄 행각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최민혁 이사는 갤러리 누보라는 위장 갤러리를 통해 수년간 미술품 위작을 유통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녀의 아버지 수첩 내용과 갤러리 누보의 거래 장부, 그리고 최민혁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도가 띄워졌다. 증거는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진품 미술품을 해외로 밀반출한 뒤 국내에서는 정교하게 제작된 위작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평론가 문성진 씨를 통해 거짓 감정서를 발급받아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제가 천명그룹의 그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바로 이 문성진 씨였죠. 그는 처음부터 최민혁 이사와 한패였던 것입니다. 서연의 폭로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을 때
장내는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태준의 정보팀이 확보한 비밀 녹취 파일이었다. 갤러리 대표가 잠입한 요원에게 최민혁 이사와의 관계를 자랑하며 어떤 검은 돈이 든 그림으로 깨끗하게 세탁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혼란이 장내를 휩쓸었다. 기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질문을 던졌고 주주들은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다.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은 최민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거라고.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그의 오만한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비열한 범죄자의 맨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금융범죄수사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한 검사가 최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혁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 조세포탈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거 애놔 날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최민혁은 발악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속절없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비명소리가 텅 빈 총회장에 메아리 쳤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곧이어 주주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회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낸 영웅이 되었다. 불신리만은 당연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강태준의 승리는 완벽했다. 그는 연단 위에서 서연의 옆에 서서 강병철 명예회장을 바라보았다.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깊은 패배감과 허탈함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손자를 통제하기 위해 이용했던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주주총회장, 아드레날린이 걷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태준은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자신의 파트너,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모든 것, 그는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지독했던 전쟁을 함께 이겨낸 전우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연인에 대한 벅차오르는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긴 포옹이었다. 기나긴 전쟁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며칠, 세상은 최민혁의 몰락과 강태준의 화려한 승리를 떠들어댔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안정되었고 그룹 내부는 암적인 존재가 사라지자 오히려 활기를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었다. 태준은 홀로 성북동 본가를 찾았다. 그가 저택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강병철 명예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노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손자인 태준을 돌아보았지만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기백은 느껴지지 않았다. 앉아라. 태준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질책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내가 이겼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태준은 오만한 승리자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그룹을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였다. 저는 할아버님을 이기려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방식대로 천명을 그리고 제 사람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제 사람이라는 단어에 강 회장의 눈썹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서연을 근본 없는 애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천명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손자가 목숨을 걸고 지킨 여인이었다. 앞으로 천명은 제가 이끌겠습니다. 할아버님의 방식이 아닌 저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한서연은 제 아내이자 이 집안의 안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통보였다. 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의 손자는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 자신을 뛰어넘은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가장 큰 산을 넘은 태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서연은 그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모든 전쟁이 시작되었고 또 모든 사랑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들의 첫 만남, 그 차갑고 모욕적이었던 날의 기억을 담고 있는 혼인 계약서였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책상 앞으로 갔다. 처음에 난 이 계약서가 전부라고 생각했어. 당신이라는 사람도, 우리의 관계도 이 종이 몇 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비즈니스 거래라고 믿었지.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알아. 당신은 내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가르쳐 주었어.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게 해주었고 차가운 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줬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저 높은 곳에서 홀로 얼어붙어 있었을 거야. 그는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서연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상징했던 그 종이를 힘주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조각난 종이가 더 이상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잘게 찢어버렸다. 이 계약은 이제 파기야. 잘게 찢긴 종이 조각들이 그의 손에서 휴지통으로 떨어져 내렸다. 서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별을 예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태준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또다시 뛰어넘었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버린 그 손으로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 남자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너무 놀라 숨을 멈췄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녀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와 꼭 닮은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오랫동안 고심해서 이 반지를 골랐음이 틀림없었다. 낡은 계약은 끝났소.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긴장한 평범한 남자였다. 어떤 조항도 어떤 예외 규정도 없는 평생 계약이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함께하겠다는 단 하나의 규칙만이 존재하는 계약. 한서연 씨, 나와의 가짜 결혼을 이제 그만 끝내주시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와 진짜 결혼을 시작해 주겠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울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네, 좋아요. 태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위기 속에서나 감사함 속에서가 아닌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입맞춤을 나누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시간의 숨결이라는 이름의 작은 간판을 단 공방이 문을 열었다. 한서연이 평생의 꿈이었던 자신의 미술품 복원 연구소이자 젊은 복원가들을 후원하는 작은 재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천명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원 전문가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섰다. 하얀 가운을 입고 훼손된 그림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강태준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천명그룹의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통제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는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일에 매몰되지 않았다. 해가 지면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얼음성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고른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서재 한쪽에는 서연의 작업 공간이 그리고 소파 위에는 그들이 함께 입양한 작은 강아지가 잠들어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와 사랑의 흔적이 가득했다. 태준이 현관문을